어머니, 저희는 호주로 이민 가요.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요. 시골 땅 문서는 침대 맡에 뒀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사세요. 며느리의 편지를 읽던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30년을 바쳤습니다. 남편 떠나보내고 허리 휘도록 일해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쿵쿵 울렸습니다. 채권 추심입니다. 아드님 대출 연대 보증이니 본인 맞으시죠? 빨간 딱지가 벽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버림받고 빚더미에 내몰린 60대 시어머니.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쓰레기처럼 버린 그 시골 땅 밑에는 수백억짜리 보물이 묻혀 있었다는 사실을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신 곳에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순더 씨가 눈을 떴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평소 같으면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 미선 씨가 일어나서 물 마시러 가는 소리, 아들 태호가 화장실 가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들려야 할 시간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순더 씨가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봤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더 씨가 아들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옷장이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순더 씨가 멈칫했습니다. 옷장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태호의 양복이 없었어요. 겨울 코트도 없었습니다. 평소에 아끼던 옷들만 쏙쏙 빠져 있었습니다. 헌 옷들만 옷걸이에 덜렁거리고 있었어요. 순더 씨가 며느리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화장대 위가 텅 비어 있었어요. 화장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울 옆에 늘 놓여있던 명품 가방도 사라졌습니다.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여권이 없었어요. 통장도 없었습니다. 순더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거실로 뛰어나왔습니다. 장롱을 열었습니다. 집안 서류를 넣어두는 칸이었어요. 통장이 없었습니다. 도장도 없었습니다. 보험 증권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어요. 순더 씨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 번호를 눌렀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기계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순더 씨가 다시 눌렀습니다. 분명 아들 번호가 맞았어요. 30년을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번호를 모를 리가 없었죠.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같은 기계음이었습니다. 순더 씨가 며느리 번호를 눌렀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순더 씨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때 식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에 하얀 종이가 한 장 놓여 있었어요. 구겨진 종이였습니다. 순더 씨가 다가갔습니다.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며느리의 글씨였습니다. 또박또박한 글씨였어요. 미선 씨는 글씨를 예쁘게 썼습니다. 틀림없이 미선 씨의 글씨였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호주로 이민 갑니다. 더 이상 같이 사는 게 힘들어요. 시골 땅은 어차피 어머님 명의니까 놔두고 갑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순더 씨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더 이상 같이 사는 게 힘들어요. 이 문장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힘들다고요. 누가 누구한테 힘들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순더 씨가 편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분명히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미선 씨가 갈비찜이 먹고 싶다고 해서 순더 씨가 오후 내내 준비했어요. 갈비를 삶고 양념을 만들고 밤이랑 대추도 넣어서 정성껏 끓였습니다. 미선 씨가 맛있다고 했어요. 태호도 잘 먹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었던 겁니다. 순더 씨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떠오릅니다.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떠나고 순더 씨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점심때는 공장에 가서 포장 일을 했어요. 저녁에는 사무실 청소를 했습니다.
세 군데를 뛰어다니며 돈을 벌었습니다. 아들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아들 취직할 때 양복도 사줬어요. 아들 결혼할 때 전세금도 보태줬습니다.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바쳤습니다. 아들 결혼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순더 씨가 한복을 입고 예식장에 섰습니다. 아들이 미선 씨 손을 잡고 들어오는 모습을 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내 새끼가 장가를 가는구나.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처음 어머님하고 부르던 날도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좋았어요. 이제 딸이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태도는 금방 변했습니다. 시어머니 발소리가 시끄럽다고 했어요. 시어머니 반찬이 입에 안 맞는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고 했어요. 순더 씨는 참았습니다. 아들 얼굴을 보면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졌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돌아온 결과였습니다. 종이 쪼가리 한 장이었습니다. 30년의 대가가 이것이었어요. 순더 씨가 편지를 내려놓고 침대 머리맡으로 갔습니다. 편지에 적힌 대로 시골 땅 문서가 놓여 있었어요. 누런 봉투였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사뒀던 강원도 산골 땅이었습니다. 쓸모없는 땅이라고 미선 씨가 늘 핀잔을 주던 땅이었어요. 그 땅은 원래부터 순더 씨 명의였습니다. 남편이 순더 씨 앞으로 사줬어요. 노후에 농사나 지으며 살자고 했던 땅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떠나는 바람에 그냥 묵혀두고 있었죠. 그런데 며느리는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적어놨습니다. 놔두고 갑니다라고요. 원래 자기들 것도 아니면서요. 순더 씨가 봉투를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쿵쿵 울렸습니다. 순더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가 이 새벽에 오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일어서서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인상이 사나웠어요. 김순더 씨 맞으시죠? 순더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권 추심입니다.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순더 씨가 어리둥절했습니다. 채권이요? 저는 빚진 거 없는데요. 남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드님 박태호 씨 대출금 연대보증인이 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 전에 도장 찍으셨잖아요. 순더 씨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태호가 사업 자금이 급하다며 도장을 빌려간 적이 있었어요. 아들이니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뭐에 쓰는지 묻지도 않았어요. 아들이 쓴다는데 어떻게 안 준다고 하겠습니까? 그게 이런 용도였던 겁니다. 원금하고 이자 합쳐서 3억입니다. 이 집이 담보로 잡혀 있어요. 순더 씨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아들이 그런 걸. 남자가 말을 잘랐습니다. 모르셨든 아셨든 도장 찍으신 건 본인입니다. 집하고 가전, 가구 압류 들어갑니다. 남자들이 순더 씨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방에서 빨간 딱지를 꺼냈습니다. 벽에 붙이기 시작했어요. 여기 제 집이에요. 나가요. 순더 씨가 막아섰습니다. 남자가 순더 씨를 밀었습니다. 순더 씨가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어요. 빨간 딱지가 냉장고에 붙었습니다. 텔레비전에 붙었습니다. 세탁기에도 붙었습니다. 소파에도 장롱에도 에어컨에도 붙었어요. 순더 씨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아껴서 장만한 가전이었어요. 그 위에 빨간 딱지가 도배되어 갔습니다. 법적으로 이해 있으시면 절차 밟으세요. 남자들이 돌아갔습니다. 순더 씨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빨간 딱지가 붙은 가구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집을 잃게 생겼습니다. 가진 것도 다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아들은 도망갔습니다. 한참을 앉아있던 순더 씨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과자 상자가 나왔어요. 순더 씨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현금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평생 아껴서 모아둔 비상금이었어요. 은행에 넣지 않고 따로 숨겨둔 돈이었습니다. 작은 주머니도 있었어요.
열어보니 금반지 2개가 나왔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이 해준 예물 반지, 그리고 아들 돌잔치 때 만들어준 돌반지였습니다. 순더 씨가 금반지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이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이것과 쓸모없다고 버리고 간 시골 땅이요. 순더 씨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붉은 아침 해가 빨간 딱지 위로 비쳤어요. 순더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거기라도 가야지. 거기밖에 없으니까. 순더 씨가 짐을 쌌습니다. 챙길 게 별로 없었어요. 옷 몇 벌, 비상금, 금반지 2개, 그리고 시골 땅 문서가 전부였습니다. 빨간 딱지가 붙은 것들은 어차피 가져갈 수 없었어요.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강원도 가는 버스표를 끊었어요.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거기 가시면 마중 나오는 분 계세요? 순더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혼자 가요. 직원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순더 씨가 표를 받아들고 돌아섰어요. 버스에 올랐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 어릴 때 손잡고 걸었던 거리가 보였어요. 남편이랑 데이트하던 공원도 지나갔습니다. 신혼 때 살던 동네도 멀리서 얼핏 보였어요. 순더 씨가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다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볼일 없는 풍경들이었어요. 5시간을 달렸습니다. 버스가 산골 마을 정류장에 섰어요. 순더 씨가 내렸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가게 하나,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정류장 옆에 작은 슈퍼가 있었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순더 씨가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카운터에 앉아 계셨어요. 손전등 있어요? 할머니가 선반을 가리켰습니다. 순더 씨가 손전등을 집었어요. 생수도 샀습니다. 라면도 몇 개 샀어요. 현금으로 계산했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위쪽 산골에 집이 있어요. 거기 가는 거예요. 할머니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위쪽이라면 혹시 그 빈집? 순더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기 사람 산지 10년도 넘었을 텐데. 길도 제대로 없어요. 괜찮아요. 가봐야죠. 순더 씨가 짐을 들고 슈퍼를 나섰습니다. 할머니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조심해요. 산길 험하니까. 순더 씨가 손을 흔들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손전등 불빛 하나에 의지해서 산길을 올랐습니다. 포장도 안 된 흙길이었어요. 돌멩이가 툭툭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풀이 무릎까지 자라 있었어요.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어두워서 앞이 잘 안 보였어요.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추며 걸었습니다. 그때 발이 돌부리에 걸렸습니다. 순더 씨가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무릎이 땅에 부딪혔습니다. 쓰라린 통증이 올라왔어요. 순더 씨가 일어나 바지를 걷어봤습니다. 무릎이 까져 있었어요. 피가 조금 났습니다. 순더 씨가 손으로 털어내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주저앉을 순 없지. 순더 씨가 혼잣말을 하며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을 걸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때 손전등 불빛에 뭔가가 잡혔어요. 집이었습니다. 잡초가 허리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마당에 떨어진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담장 옆에는 덩굴이 타고 올라가 있었습니다. 오래 비워둔 티가 났어요. 남편이 생전에 별장처럼 쓰려고 지은 집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와서 농사도 짓고 쉬엄쉬엄 살자고 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떠나는 바람에 그냥 비워두게 됐습니다. 10년 넘게 사람 손을 타지 않은 집이었어요. 순더 씨가 대문 앞에 섰습니다. 대문을 밀었어요.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녹이 슬어서 뻑뻑했어요. 간신히 열렸습니다. 마당을 지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고리를 잡아당겼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먼지가 뿌옇게 일어났어요. 순더 씨가 기침을 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손전등으로 이리저리 비춰봤어요. 거미줄이 천장 구석에 쳐져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어요.
그래도 집 자체는 튼튼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정성 들여 지은 집이었거든요. 지붕도 멀쩡했고 벽도 금이 간 데가 없었어요. 부엌에는 싱크대도 있었고 방에는 장판도 깔려 있었습니다. 청소만 하면 살만한 집이었어요.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바닥을 만져봤어요. 좀 눅눅했지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초여름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서늘하면서도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순더 씨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부엌 구석에 뭔가가 보였어요. 가까이 가봤습니다. 낡은 상자가 있었어요. 열어보니 초랑 성냥이 들어있었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사다 놓은 것 같았어요. 순더 씨가 초를 꺼냈습니다. 성냥을 그어 불을 붙였어요. 방 한가운데 초를 세워놓았습니다. 작은 불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췄어요. 비상금을 세어봤습니다. 차곡차곡 세니까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금반지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이 해준 예물 반지였어요. 촛불에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여보, 나 여기까지 왔어요. 순더 씨가 반지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당신이 지어준 집이에요. 여기서 다시 시작해볼게요. 순더 씨가 반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눈물을 손등으로 훔쳤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바람 소리가 창문 틈새로 들어왔어요. 어디선가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더 씨가 바닥에 누웠어요. 이불은 없었지만 날이 따뜻해서 괜찮았습니다. 가져온 옷을 베개 삼아 베고 누웠어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까만 하늘에 별이 총총 박혀 있었어요. 서울에서는 별이 안 보였는데 순더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별을 보다가 눈이 스르르 감겼어요. 새벽녘이었습니다. 순더 씨가 잠결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부스럭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순더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전등을 켰습니다. 방 안을 비춰봤어요. 방 구석에 뭔가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순더 씨가 숨을 죽이고 손전등을 가까이 비췄어요. 고양이였습니다. 누런 털의 고양이가 새끼 3마리랑 웅크리고 있었어요. 고양이가 순더 씨를 경계하는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새끼들이 어미 배에 파고들었어요. 순더 씨가 피식 웃었습니다. 너도 여기 살았구나. 내가 불청객이네. 순더 씨가 가방에서 라면 봉지를 꺼냈습니다. 면을 조금 부숴서 고양이 앞에 놓았어요. 배고프지? 이거라도 먹어. 고양이가 경계하며 순더 씨를 봤습니다. 순더 씨가 물러섰어요. 고양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순더 씨가 고양이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둘 다 갈 데 없는 건 마찬가지구나. 해가 떴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순더 씨가 일어나 기지개를 켰습니다. 바닥에서 잔 탓에 몸이 좀 뻣뻣했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낮에 보니까 상태가 더 잘 보였습니다. 잡초가 사람 키만큼 자라 있었어요. 마당 바닥이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담장 밑에는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도 집은 괜찮았습니다. 지붕이 튼튼했어요. 벽도 멀쩡했습니다. 남편이 꼼꼼하게 지은 집이었거든요. 청소하고 정리만 하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순더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집 잘 지어놨네. 고마워요. 창고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먼지가 풀썩 일어났습니다. 녹슨 농기구들이 있었어요. 호미, 낫, 삽, 곡괭이. 남편이 쓰던 것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손때가 묻은 자루가 눈에 들어왔어요. 순더 씨가 호미를 집어들었습니다. 녹이 슬었지만 쓸만했어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잡초 앞에 섰어요. 호미를 땅에 박았습니다. 잡초 뿌리를 파냈어요. 하나, 둘, 셋.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단 여기부터. 하나씩 하나씩. 순더 씨가 혼잣말을 하며 잡초를 뽑았습니다. 호미질을 멈추지 않았어요.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순더 씨가 허리를 펴고 마당을 둘러봤어요. 한쪽 구석의 잡초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조금이지만 분명한 변화였어요.
순더 씨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나씩 하면 되는 거야. 고양이가 마루에 앉아 순더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끼들이 어미 옆에서 뒹굴고 있었어요. 순더 씨가 고양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봐라. 내가 이 집 다시 살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고양이가 하품을 했습니다. 마치 대답이라도 하는 것 같았어요. 순더 씨가 다시 호미를 들었습니다. 다음 잡초를 향해 걸어갔어요. 순더 씨가 산골 집에 온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착한 다음 날, 제일 먼저 한 일은 전기랑 수도를 해결하는 거였어요. 마을에 내려가서 물었습니다. 혹시 전기 공사하는 분 아세요? 슈퍼 할머니가 알려줬어요. 인근 읍내에 전기 기사가 있다고요. 순더 씨가 전화를 걸어서 부탁했습니다. 다음 날 기사가 올라왔어요. 10년 넘게 안 썼으면 전선이 다 사갔을 거예요. 새로 깔아야 합니다. 돈이 꽤 들었습니다. 비상금에서 한참을 빠졌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전기 없이는 못 사니까요. 수도도 문제였습니다. 이 집은 지하수를 펌프로 끌어올려 쓰는 구조였어요. 근데 펌프가 녹슬어서 작동을 안 했습니다. 수도 기사를 또 불렀어요. 펌프 모터가 나갔네요. 교체해야 합니다. 또 돈이 나갔습니다. 순더 씨가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 만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스위치를 누르니까 불이 켜졌어요. 순더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불이야, 불. 펌프도 고쳐졌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자 물이 콸콸 쏟아졌어요. 차가운 지하수였습니다. 순더 씨가 두 손에 물을 받아 얼굴을 씻었어요. 시원했습니다. 이제 살만하겠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집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해가 뜨기 전부터 일어나 집 안팎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날은 방 청소를 했어요. 빗자루로 먼지를 쓸어내고 걸레로 바닥을 닦았습니다. 거미줄을 걷어내고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오니까 퀴퀴한 냄새가 빠져나갔습니다. 둘째 날은 부엌을 정리했어요. 싱크대를 닦고 찬장을 훔쳤습니다. 남편이 사다 놓은 냄비랑 그릇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녹이 좀 슬었지만 닦으니까 쓸만했습니다. 셋째 날부터는 마당 잡초를 뽑았어요. 호미를 들고 땅을 팠습니다.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서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씩 하나씩 뽑아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순더 씨 집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산 위에 빈집이었는데 연기가 나고 사람이 움직이니까 신기했던 거예요. 저 집에 누가 들어왔대? 진짜? 거기 10년 넘게 비어있던 데잖아. 서울에서 온 아줌마래. 혼자 왔다더라. 수군거리는 소리가 마을에 퍼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순더 씨가 마당에서 잡초를 뽑고 있는데 누군가 대문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드니까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 서 계셨어요. 여기 새로 오신 분이요? 순더 씨가 허리를 펴고 일어섰습니다. 네, 며칠 전에 왔어요. 나는 이 마을 이장이요. 김영철이라고 해요. 이장이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순더 씨도 인사를 했어요. 김순덕이에요. 이 집이 원래 제 집이었는데 오래 비워뒀다가 이제야 왔어요.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서울 사시던 분이구나. 남편분이 지은 집이라고 들었소. 순더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남편이 생전에 지어놓은 집이에요. 이장이 집을 둘러봤습니다. 잡초가 반쯤 정리된 마당, 깨끗해진 창문, 빨래가 널린 마루. 순더 씨가 열심히 일한 흔적이 보였어요. 혼자서 이 고생을 다 하셨구먼. 이장이 혀를 찼습니다. 마을에 내려오시오.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고. 이장이 돌아갔습니다. 순더 씨가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더 씨가 마당을 쓸고 있는데 대문이 삐걱거렸어요. 고개를 드니까 아주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계셨어요. 김순더 씨 맞지요? 네, 맞아요. 나는 이장 아내요. 박순자라고 해요. 이장 아내 순자 씨가 들고 온 것을 내밀었습니다. 반찬통이었어요. 혼자 왔다길래 반찬이 없을 것 같아서. 깍두기랑 된장이요. 순더 씨가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떻게. 돈 드릴게요. 순자 씨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돈이요? 그냥 이웃끼리 나눠 먹는 거지. 받아요. 순더 씨가 반찬통을 받아들었습니다. 코끝이 찡해졌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순자 씨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집 깨끗하게 잘 해놨네. 혼자서 이걸 다 했어요? 네, 조금씩 하고 있어요. 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단하네. 나이 들어서 혼자 이런 데 와서 사는 게 쉽지 않은데. 순자 씨가 돌아갔습니다. 순더 씨가 반찬통을 열어봤어요. 깍두기가 빨갛게 잘 익어 있었습니다. 된장 냄새가 구수했어요. 순더 씨가 깍두기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좋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사람 정이 이렇게 고마운 거였구나. 며칠 뒤 마을에 내려갔습니다. 작은 슈퍼에서 쌀이랑 라면을 샀어요. 계산을 하는데 슈퍼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산 위에 사는 분이지요? 소문 들었어요. 네, 맞아요. 혼자 왔다면서. 가족은 없어요? 순더 씨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멀리 갔어요. 할머니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힘들면 마을 사람들한테 말해요. 다들 정이 많아. 순더 씨가 고개 숙여 인사하고 슈퍼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올라가는 길에 옆집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을 지나갔어요. 산 중턱에 있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마당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나무를 패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순더 씨가 인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 위에 새로 온 사람이구먼. 나는 박만수라고 해. 이 동네에서 제일 오래 살았어. 김순덕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박만수 씨가 순더 씨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서울서 왔다면서. 이런 시골에서 살 수 있겠어? 살아야죠. 여기밖에 갈 데가 없으니까요. 박만수 씨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그 가구면 되겠네. 박만수 씨가 창고에서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낫이었어요. 이거 가져가. 내 집 잡초 베는데 호미보다 이게 나아. 순더 씨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그냥 어떻게 받아요. 시골에선 다 나눠 쓰는 거야. 필요 없으면 나중에 돌려줘. 순더 씨가 낫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갚을게요. 집으로 돌아온 순더 씨가 낫으로 잡초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호미보다 훨씬 빨랐어요. 사흘 만에 마당이 깨끗하게 정리됐습니다. 순더 씨가 쑥을 뜯어왔습니다. 산에 지천으로 널려 있었어요. 쌀가루를 사다가 쑥떡을 쪘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방식 그대로였어요. 떡이 다 쪄지자 순더 씨가 접시에 담았습니다. 박만수 씨 집으로 갔어요. 어르신, 낫 빌려주셔서 감사해요. 이거 제가 만든 쑥떡인데 드셔보세요. 박만수 씨가 떡을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이거 맛있네. 요즘 사람들은 이런 떡 못 만들어. 순더 씨가 웃었습니다. 옛날에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박만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더 씨, 당신 괜찮은 사람이야.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소문이 퍼졌습니다. 산 위에 온 아줌마가 쑥떡을 만들어 돌렸다고요.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김장철이 다가왔어요. 이장 아내 순자 씨가 순더 씨를 찾아왔습니다. 순더 씨, 김장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일손이 부족해서. 순더 씨가 두말 없이 따라갔습니다. 마을 회관 앞마당에 안악들이 모여 있었어요.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순더 씨가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속을 버무리고 김치를 담갔어요. 손이 빨랐습니다. 일을 잘했어요. 어머, 순더 씨 손이 참 빠르네. 서울서 뭐 하셨어요?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 안악들이 칭찬을 했습니다. 순더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젊어서 식당 일 많이 했어요.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별걸 다 했죠. 일이 끝나고 안악들이 김치를 나눠 가졌습니다. 순자 씨가 순더 씨에게 일당과 김치 3포기를 건넸어요. 순더 씨도 가져가요. 수고했으니까. 순더 씨가 김치를 받아들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산 아래쪽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아프다는 거예요. 독거노인이라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순더 씨가 죽을 쏘아들고 그 집을 찾아갔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저 산 위에 사는 김순덕이에요. 죽 좀 가져왔어요. 할머니가 힘겹게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이게 누구야? 처음 보는 얼굴인데. 새로 이사 온 사람이에요. 아프시다고 해서요. 순더 씨가 죽을 데워서 할머니에게 먹였습니다. 빨래도 해드렸어요. 방도 쓸고 닦았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할머니가 순더 씨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더 씨도 할머니 손을 잡아드렸어요. 소문이 또 퍼졌습니다. 저 순덕이란 사람, 참 속이 깊대. 남 돕는 거 좋아하나 봐. 우리 마을에 좋은 사람 많네. 마을 노인정에서 순더 씨 얘기가 오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순더 씨가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나가보니까 이장이 서 있었어요. 손에 쌀 한 포대를 들고 계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순더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마을에서 모은 거요. 순더 씨가 이것저것 도와줘서 고맙다고들 하더라고. 순더 씨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거 받으면 안 돼요. 저야 당연히 한 건데. 이장이 웃었습니다. 시골이 원래 이래요. 정 주면 정으로 갚고 품 주면 품으로 갚고 그냥 받아요. 순더 씨가 쌀 포대를 받아들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울어요? 이장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순더 씨가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어요. 평생을 살면서 이런 정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요. 여기 온 지 몇 달도 안 됐는데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이장이 순더 씨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순더 씨, 이제 여기가 당신 집이요. 마을 사람들이 다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순더 씨가 고개를 들어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집집마다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따뜻한 불빛들이었습니다. 내 가족이 여기 있었구나. 순더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선선해진 가을바람이 순더 씨의 눈물을 말려줬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왔습니다. 순더 씨가 산골 집에 온 지 반년이 지났어요. 그의 겨울은 유난히 건조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어요. 눈도 별로 안 내렸습니다. 마을 전체가 물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순더 씨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하수를 퍼올리는 펌프에서 나오는 물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콸콸 쏟아지던 물이 이제는 졸졸 나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순더 씨가 세수를 하려고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이 안 나왔어요. 꾸르륵 소리만 났습니다. 왜 이래? 순더 씨가 펌프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펌프는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물이 안 올라왔습니다. 지하수가 바닥난 거였어요. 순더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물을 기르러 산 아래 마을까지 내려가야 했습니다. 이장 집에서 물을 얻어왔어요. 왕복 2시간이 걸렸습니다. 물통이 무거워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이렇게 매번 길어다 쓸 순 없는데. 순더 씨가 걱정이 됐습니다. 그때 이장이 한 말이 떠올랐어요. 처음 왔을 때 집 주변을 둘러보다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저기 마당 구석에 옛날 우물자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50년도 더 전에 막혔다고 들었어. 순더 씨가 마당 구석으로 갔습니다.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어요. 손으로 풀을 헤쳤습니다. 돌이 보였어요. 돌 아래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삽을 가져와서 파봤습니다. 흙을 걷어내니까 돌로 쌓은 우물자리가 나왔어요. 오래전에 흙으로 메워놓은 거였습니다. 사람을 불러서 하기에는 남은 돈을 아껴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혼자 파보기로 순덕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걸 파보자. 물이 나올 수도 있잖아. 다음 날부터 순덕 씨가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창고에서 남편이 쓰던 곡괭이를 가져왔어요. 녹이 슬었지만 쓸만했습니다. 곡괭이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힘껏 내리쳤어요. 땅이 조금 파였습니다. 또 들어 올리고 내리쳤습니다. 1시간을 팠습니다.
손바닥이 얼얼했어요. 장갑을 꼈는데도 충격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2시간을 팠습니다. 어깨가 빠질 것 같았어요. 허리도 아팠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었으니까요. 저녁이 됐습니다. 순더 씨가 곡괭이를 내려놓고 판 구멍을 들여다봤어요. 겨우 무릎 깊이였습니다. 갈 길이 멀었어요. 다음 날도 팠습니다. 그 다음 날도 팠어요.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물집이 터졌어요. 피가 났습니다. 헝겊으로 감고 다시 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이장 안에 순자 씨가 올라왔습니다. 순더 씨 뭐예요?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순더 씨가 땀을 훔치며 대답했어요. 우물을 파고 있어요. 지하수가 말라서. 순자 씨가 구멍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이고, 이걸 혼자서 어떻게 파요? 남정네도 힘든 일인데. 순자 씨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1시간 뒤에 다시 올라왔어요. 뒤에 청년 2명이 따라왔습니다. 우리 마을 청년들이에요. 도와주겠대요. 순더 씨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서 어떡해. 청년 1명이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가 빨리 끝내드릴게요. 청년들이 곡괭이를 번갈아 들었습니다. 젊은 힘이라 속도가 달랐어요. 순더 씨 혼자 파던 것보다 3배는 빨랐습니다. 소문을 듣고 박만수 씨도 올라왔습니다. 나도 거들게. 이장도 왔어요. 여럿이 하면 빨라.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교대로 삽질을 했어요. 누군가 막걸리를 가져왔습니다. 감자도 쪄왔어요. 일하다 쉬면서 나눠 먹었습니다. 순더 씨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다들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이장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순더 씨가 평소에 잘했잖아. 정은 돌고 도는 거야.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구멍이 사람 키보다 깊어졌어요. 청년 1명이 밧줄을 타고 내려가서 팠습니다. 곡괭이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습니다. 쇠소리가 울렸어요. 뭔가 있어요. 청년이 소리쳤습니다. 순더 씨가 구멍 위에서 내려다봤어요. 청년이 흙을 걷어냈습니다. 큰 바위가 나왔어요. 안반이었습니다. 안반이네요. 이거 깨야 할 것 같아요.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반 밑에 물이 있을 수도 있어. 깨보자. 청년들이 번갈아 안반을 내리쳤습니다. 돌가루가 튀었어요. 좀처럼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틀을 더 팠습니다. 안반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열흘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순더 씨가 눈을 떴어요. 오늘은 꼭 물이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청년 1명이 구멍으로 내려갔어요. 곡괭이를 높이 들어올렸습니다. 온 힘을 다해 내리쳤어요. 쩍. 안반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에서 뭔가가 솟아올랐어요.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냥 물이 아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어요. 따뜻한 물이었습니다. 뜨거워요. 청년이 소리쳤습니다. 급히 밧줄을 타고 올라왔어요. 순더 씨가 구멍을 들여다봤습니다. 물이 점점 차오르고 있었어요.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이장이 손을 담가봤습니다. 따뜻하네. 이거 온천수 아니야?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온천수? 여기서? 대박이다. 순더 씨가 조심스럽게 손을 담갔습니다. 따뜻한 물이 손가락 사이로 감쌌어요. 부드러운 촉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손을 담그고 있으니까 뻣뻣하던 손가락 마디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된 관절통이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순더 씨가 손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을 굽혔다 폈다 해봤어요. 아침마다 뻣뻣하던 손가락이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이상하다. 손이 안 아파. 순더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장 안에 순자 씨가 손을 담가봤습니다. 잠시 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 진짜네. 손이 미끌미끌해. 뭔가 다른 물 같아. 박만수 씨도 손을 담갔습니다. 무릎이 안 좋은 분이었어요. 한참을 담그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야, 이거 뭐야? 무릎 아픈 게 좀 나은 것 같은데. 마을 사람들이 하나씩 손을 담가봤습니다. 다들 신기해했어요. 그날 저녁 순더 씨가 온천수로 세수를 했습니다. 얼굴을 씻고 나니까 피부가 보들보들했어요. 목덜미에 있던 가려움증도 덜한 것 같았습니다. 이 물이 뭔가 다르긴 하구나. 순더 씨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이장 안에 순자 씨가 헐레벌떡 올라왔습니다. 순더 씨, 순더 씨. 순더 씨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순자 씨가 순더 씨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물 말이야. 어젯밤에 우리 영감이 무릎에 찜질했거든. 30년 묵은 무릎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졌어. 순더 씨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진짜요? 순자 씨가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야. 나도 손으로 얼굴 씻었더니 피부가 고와진 것 같아. 우리 영감이 그러는데 내 얼굴에서 윤기가 난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위 김순더 씨 집에서 이상한 물이 나왔대. 온천수래. 근데 보통 온천이 아니래. 관절 아픈데 좋다더라. 마을 노인들이 하나둘씩 순더 씨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순더 씨는 물을 조금씩 나눠줬어요. 페트병에 담아서 드렸습니다. 며칠 뒤 노인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줄을 서서 왔어요. 순더 씨, 관절염이 나아지는 것 같아요. 물 좀 더 주세요. 나도요. 손이 이렇게 고와졌어요. 제발 조금만 더요. 순더 씨가 마당에 서서 줄 선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물이 단순한 물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더 씨가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서 순더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 땅을 사줬잖아요. 당신이 지켜준 거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온천수가 찰랑거렸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이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더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고마운 눈물이었습니다. 온천수 소문이 마을을 넘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읍내까지 소문이 닿았어요. 산골에서 신기한 물이 나왔대. 관절염에 좋다더라. 피부도 좋아진대. 처음에는 읍내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물 좀 얻어갈 수 있냐고 물었어요. 순더 씨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페트병에 담아서 나눠줬어요. 돈 드릴게요. 사람들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순더 씨가 손을 내저었어요. 아이고, 무슨 돈이에요. 그냥 가져가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점점 늘었어요. 주말에는 차들이 산길에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게 다 뭐야? 순더 씨네 물 때문에 온 사람들이래. 순더 씨도 당황했습니다. 혼자서 물을 나눠주기가 벅찼어요. 이장이 도와줬습니다. 마을 청년들도 교대로 와서 질서를 잡아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마을에 들어왔어요. 고급차였습니다. 서울 번호판이 달려 있었어요. 차에서 양복 입은 남자 셋이 내렸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였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근거렸어요. 저 사람들 누구야? 서울서 왔나 봐. 남자들이 순더 씨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대문 앞에 섰어요. 순더 씨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남자 중 한 명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서울에서 온 한성개발 박진호 이사입니다. 순더 씨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개발업체였어요. 무슨 일이시죠? 박진호가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눈이 날카로웠어요. 이 땅을 사고 싶습니다. 순더 씨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땅이요? 여기를요? 박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온천수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온천 리조트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좋은 가격에 사드리겠습니다. 박진호가 서류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계약서였습니다. 금액란에 큰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5억입니다. 어르신 혼자 사시기엔 힘든 땅 아닙니까? 이 돈이면 서울에서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순더 씨가 계약서를 내려다봤습니다. 5억. 큰 돈이었어요. 비상금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순더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팔아요. 박진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요?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습니다. 순더 씨가 계약서를 밀어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땅이에요.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박진호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눈은 안 웃고 있었어요. 어르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이 땅 관리하기 힘드실 거예요. 순더 씨가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힘들어도 제가 알아서 해요. 돌아가세요. 박진호가 명함을 식탁에 놓았습니다. 생각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남자들이 돌아갔습니다. 검은 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내려갔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순더 씨가 아침에 마당에 나갔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땅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측량 장비를 들고 있었습니다. 거기 뭐 하는 거예요? 순더 씨가 소리쳤습니다. 남자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측량 나왔습니다. 누가 허락했어요? 여기 제 땅이에요. 순더 씨가 달려갔습니다. 남자들 앞을 막아섰어요. 허락 없이 남의 땅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 몰라요? 남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피식 웃더니 장비를 챙겨 돌아갔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불쾌한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밤마다 정체불명의 차가 집 앞을 서성였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창문을 비췄어요. 순더 씨가 무서웠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일주일 뒤, 박진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표정이 전과 달랐습니다. 싸늘했어요. 어르신, 마음 바뀌셨습니까? 순더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바뀌었어요. 안 판다니까요. 박진호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곱게 말할 때 파세요. 안 그러면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실 수 있어요. 순더 씨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진호의 눈빛이 무서웠어요. 그래도 순더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협박이에요? 그래도 안 팔아요. 남편이 남긴 땅이에요. 죽어도 안 팔아요. 박진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박진호가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군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순더 씨 맞으시죠? 민원이 들어와서요. 무허가 건축물 단속 나갑니다. 순더 씨가 당황했습니다. 무허가요? 이 집은 남편이 지을 때 허가 다 받았는데요. 담당자가 말했어요. 증축 부분이 문제래요. 현장 확인하러 갑니다. 순더 씨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뒤졌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축 허가서가 있었어요. 다행히 문제없는 서류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민원을 넣은 걸까요? 순더 씨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 개발업체 사람들이었어요. 이장이 소식을 듣고 군청에 항의했습니다. 이거 개발업체가 쫓아내려고 민원 넣은 거예요. 조사해보세요. 마을 사람들도 들고 일어났어요. 탄원서를 썼습니다. 도장을 찍어서 군청에 제출했습니다. 김순더 씨는 우리 마을 사람입니다. 괴롭히지 마세요. 군청 담당자가 현장에 나왔습니다. 순더 씨 집 앞에 도착했는데 마을 노인들이 줄지어 나와 있었어요.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민망해했어요. 아, 네. 일단 서류 확인하고 갈게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문제가 없었어요.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우리 순더 씨 못 건드려. 순더 씨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박진호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끝까지 안 파실 겁니까? 순더 씨가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네. 안 팔아요. 박진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두고 보세요. 박진호가 돌아서서 내려갔습니다. 검은 차가 사라졌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순더 씨 집에 모였습니다. 이장이 말했어요. 순더 씨, 걱정 마세요. 우리가 지켜줄게요. 박만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 마을에서 나쁜 놈들 못 설쳐. 우리가 다 지켜볼 테니까.
이장 아내 순자 씨가 순더 씨 손을 잡았어요.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다 가족이잖아. 순더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순더 씨가 허리를 깊이 숙여 절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순더 씨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이 정도 가지고 절은 무슨.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그날 밤 순더 씨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무서웠던 밤들이 지나갔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순더 씨가 마당에 섰습니다. 온천수가 모락모락 김을 피워 올리고 있었어요. 마을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집집마다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순더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 땅 지켰어요. 당신이 남긴 땅, 내가 지켜낼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순더 씨의 머리카락이 흔들렸어요. 마치 남편이 등을 토닥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개발업체 소동이 지나가고 봄이 왔습니다. 산에 초록빛이 돌기 시작했어요. 진달래가 피고 개나리가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순더 씨가 산골집에 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 마을이 고향처럼 느껴졌어요. 마을 사람들과도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이었어요. 순더 씨가 저녁을 먹고 마당에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산 위쪽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사람의 신음소리 같았습니다. 끙, 끙. 순더 씨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히 신음소리였어요. 누군가 다친 것 같았습니다. 순더 씨가 손전등을 들고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었어요. 해가 져서 어두웠습니다. 손전등 불빛을 이리저리 비추며 걸었어요. 100m쯤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에 뭔가가 잡혔어요. 산빛 아래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노인이었어요. 흰 머리카락이 땅에 널려 있었습니다. 등에 커다란 망태기를 메고 있었어요. 발목이 이상한 방향으로 꺾여 있었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괜찮으세요? 순더 씨가 달려갔습니다. 노인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노인이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아이고, 발을 헛디뎌서. 노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식은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습니다. 발목에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모셔갈게요. 순더 씨가 노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무거웠어요. 순더 씨도 나이가 있는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를 악물고 걸었어요. 한 발짝, 또 한 발짝. 비틀거리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순더 씨가 노인을 방에 눕혔어요. 헉헉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잠깐만요. 물 좀 가져올게요. 순더 씨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온천수를 떠왔어요. 수건에 적셔서 노인의 얼굴을 닦아줬습니다. 이게 온천수예요. 상처에 좋을 거예요. 순더 씨가 온천수를 데워서 발목 상처를 씻어줬습니다. 노인이 신음을 흘렸어요. 아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순더 씨가 조심스럽게 상처를 다뤘어요. 헝겊으로 발목을 감아줬습니다. 죽을 끓여서 노인에게 먹였어요. 노인이 죽을 조금씩 삼켰습니다. 고맙소. 당신이 아니었으면 산에서 죽을 뻔했소. 노인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그날 밤 순더 씨가 노인 곁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물을 갈아주고 땀을 닦아주고 이불을 덮어주기를 반복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노인이 눈을 떴어요. 얼굴색이 어젯밤보다 훨씬 나아져 있었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순더 씨가 물었습니다. 노인이 몸을 일으켜 앉았어요. 발목을 만져봤습니다. 어젯밤에는 퉁퉁 부어 있었는데 붓기가 많이 빠져 있었어요. 이상하네. 이렇게 빨리 나을 리가 없는데. 노인이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더 씨가 대답했어요. 온천수로 씻겨드렸어요. 이 물이 좀 신기해요. 관절에 좋다고들 하더라고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온천수. 소문 들었소.
그 물이 여기서 나는 거였구먼. 순더 씨가 죽을 한 그릇 더 끓여왔습니다. 노인이 맛있게 먹었어요. 밥그릇까지 깨끗이 비웠습니다. 이제 좀 자기소개를 해야겠소. 나는 박용수라고 하오. 올해 65이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김순덕이에요. 여기 혼자 살고 있어요. 용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평생 이 산을 누비며 약초를 캔 사람이요. 약초꾼이지. 순더 씨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약초꾼이요? 용수 씨가 등에 메고 있던 망태기를 가리켰어요. 그래. 어제도 약초 캐러 왔다가 발을 헛디뎠소. 나이가 드니까 몸이 말을 안 듣는구먼. 순더 씨가 망태기를 열어봤습니다. 안에 풀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뿌리가 달린 것도 있고 잎만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게 다 약초예요? 용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 산에 좋은 약초가 많아. 평생 여기서 캤소. 용수 씨가 며칠 동안 순더 씨 집에서 쉬었습니다. 매일 온천수로 발목을 찜질했어요.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거의 다 나았습니다.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용수 씨가 순더 씨에게 말했습니다. 순더 씨, 당신이 내 목숨을 살렸소. 은혜를 갚고 싶소. 순더 씨가 손을 내저었어요. 무슨 은혜예요? 당연히 한 일인데요. 용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은혜는 갚아야 하는 거요. 내가 평생 쌓은 기술이 있으니까 그걸로 갚겠소. 용수 씨가 순더 씨 땅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오르내리며 이것저것 살폈어요. 풀을 뜯어보고 냄새를 맡고 뿌리를 확인했습니다. 사흘 뒤 용수 씨가 흥분한 표정으로 순더 씨를 불렀습니다. 순더 씨, 이리 좀 와보시오. 순더 씨가 따라갔습니다. 산비탈을 올라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용수 씨가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보랏빛 꽃이 핀 풀 군락이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아시오? 순더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예쁜 꽃이네요. 용수 씨가 눈을 빛냈습니다. 하수오요. 귀한 약초지. 머리카락 검어지고 피로 회복에 좋은 거요. 순더 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약초요? 용수 씨가 더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다른 풀을 가리켰어요. 이건 천마요. 두통이랑 혈압에 좋소. 조금 더 올라가니까 나무들이 빼곡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건 엄나무요. 관절염이랑 피부병에 효험이 있소. 용수 씨가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런 자생지는 처음 봤소. 이 땅 전체가 약초밭이야. 천연 보물 창고요. 순더 씨가 멍하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동안 그냥 잡초인 줄만 알았던 것들이 다 귀한 약초였던 거예요. 정말이에요? 용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60년 넘게 약초를 캤소. 내 눈은 안 속아요. 그날부터 순더 씨와 용수 씨가 함께 약초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용수 씨가 가르쳐 줬어요. 어떤 게 약초이고 어떻게 캐야 하고 어떻게 말려야 하는지요. 뿌리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파야 해요. 너무 세게 당기면 끊어져요. 잎은 이때 따야 약효가 좋아요. 순더 씨가 열심히 배웠습니다. 손이 느렸지만 성실했어요. 하나하나 익혀나갔습니다. 약초를 캐서 온천수에 씻어 말렸습니다. 햇볕에 잘 말린 약초에서 좋은 향이 났어요. 용수 씨가 말했습니다. 순더 씨, 이걸 장터에 내다 팔아보는 게 어떻겠소? 좋은 약초니까 분명히 팔릴 거요. 순더 씨가 망설였습니다.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용수 씨가 웃었습니다. 못할 거 없소. 내가 도와줄 테니까. 며칠 뒤 순더 씨가 장터에 나갔습니다. 작은 좌판을 펴고 약초를 늘어놓았어요. 처음엔 아무도 안 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 보고 갔어요. 그런데 이장 안에 순자 씨가 나타났습니다. 뒤에 마을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순더 씨가 약초 판대. 우리 가서 사자. 마을 사람들이 약초를 샀습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 약초 좋더라. 온천수에 씻어 말린 거래.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금씩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늘어났습니다. 인근 읍내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약초 좀 보내주실 수 있어요?
순더 씨의 비상금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힘들게 모은 돈에 여유가 생겼어요. 어느 날 저녁 순더 씨와 용수 씨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용수 씨가 말했습니다. 순더 씨, 우리 이거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당신한테는 좋은 땅이 있고 나한테는 기술이 있으니까. 순더 씨가 용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도 될까요? 용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될 거요. 아니, 반드시 되게 만들 거요. 순더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버려진 땅에서 새로운 삶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순더 씨와 용수 씨가 함께 약초 사업을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어요. 산이 울긋불긋 물들었습니다. 약초 사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단골도 생겼습니다. 인근 읍내 한약방에서 정기적으로 주문이 들어왔어요. 서울에서도 택배 주문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순더 씨가 바빠졌어요. 약초를 캐고 말리고 포장하고 배송하느라 하루가 짧았습니다. 그래도 힘들지 않았어요. 보람이 있었으니까요. 용수 씨는 순더 씨 집 옆에 작은 움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매일 함께 산을 다녔어요. 순더 씨에게 약초에 대해 더 많이 가르쳐 줬습니다. 이건 백수어요. 하수오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효능이 달라요. 갱년기에 좋소. 이건 삽주요. 뿌리를 말린 걸 백출이라고 하는데 소화에 좋아요. 순더 씨가 열심히 배웠습니다. 이제 웬만한 약초는 알아볼 수 있게 됐어요. 늦가을 어느 날이었습니다. 용수 씨가 평소에 안 가던 곳을 탐색하고 있었어요. 순더 씨 땅 뒤편에 있는 깊은 골짜기였습니다. 그곳은 바위가 많고 가파른 비탈이라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었어요. 게다가 순더 씨 땅이 10년 넘게 비어 있었으니까 아무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남의 땅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고 약초꾼들도 주인 있는 땅은 피해 다녔어요. 용수 씨도 처음 와보는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한 번도 안 와봤는데. 용수 씨가 조심스럽게 바위 틈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뭔가가 눈에 들어왔어요. 용수 씨가 멈췄습니다. 숨을 죽였어요. 바위 틈 사이로 빨간 열매가 보였습니다. 조그맣고 동그란 열매였어요. 용수 씨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풀을 헤쳤어요. 빨간 열매를 단 식물이 있었습니다. 잎이 5장이었어요. 줄기가 가늘고 길었습니다. 용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용수 씨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한 뿌리가 아니었어요. 2뿌리, 3뿌리, 4뿌리, 10뿌리가 넘었습니다. 바위 틈 사이로 줄지어 자라고 있었어요. 사람 손이 닿지 않은 골짜기라서 이렇게 오래 보존될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용수 씨가 후다닥 산을 내려갔습니다. 순더 씨 집으로 뛰어갔어요. 순더 씨, 순더 씨. 순더 씨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용수 씨가 숨을 헐떡거렸습니다. 천천히. 나를 따라오시오. 놀라지 말고. 순더 씨가 용수 씨를 따라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어요. 바위가 많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용수 씨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거 보이시오? 순더 씨가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봤습니다. 빨간 열매가 달린 풀이 보였어요. 저게 뭐예요? 용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산삼이요. 천종산삼. 순더 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산삼이요? 진짜요? 용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60년 넘게 약초를 캤소. 산삼은 안 속아요. 저건 틀림없이 산삼이요. 순더 씨가 다가가서 살펴봤습니다. 빨간 열매가 달린 풀이 15뿌리 정도 있었어요. 바위 틈 사이로 군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산삼이에요? 용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천종산삼이요. 사람이 심은 게 아니라 자연에서 저절로 자란 거요. 여기가 10년 넘게 비어 있었으니까 이렇게 보존된 거요. 사람들이 드나들었으면 진작에 캐갔을 거예요. 용수 씨가 말했습니다.
섣불리 손 떼면 안 돼요. 전문가를 불러야 해요. 순더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용수 씨가 아는 사람에게 연락했습니다. 서울에서 산삼 감정사가 내려왔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감정사가 현장에 도착해서 산삼을 살펴봤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돋보기로 들여다보고 사진을 찍고 흙을 만져보고 잎을 살펴봤습니다. 감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종산삼 맞습니다. 이 정도 굴락은 흔치 않아요. 순더 씨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된 건가요? 감정사가 대답했습니다. 제일 오래된 건 100년은 됐을 겁니다. 나머지도 50년에서 70년은 넘었어요. 순더 씨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100년이요? 감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정도 규모면 상당한 가치가 있습니다. 전부 합치면. 감정사가 잠시 계산을 했습니다. 200억 원 정도는 될 겁니다. 순더 씨가 비틀거렸습니다. 용수 씨가 옆에서 부축했어요. 200억이요? 감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물론 한꺼번에 다 캐면 안 되고요. 몇 년에 걸쳐서 조금씩 채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굴락이 유지돼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 천종산삼 굴락지로 인정됐어요. 뉴스가 나갔습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천종산삼 굴락지 발견. 100년 된 산삼 포함 15뿌리. 땅 주인은 60대 할머니. TV 뉴스에 순더 씨 얼굴이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마을로 몰려왔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발견하신 거예요? 기분이 어떠세요? 앞으로 계획이 뭐예요? 순더 씨가 당황했습니다. 손을 내저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그냥 여기 살고 있었을 뿐이에요. 용수 씨가 발견한 거예요. 기자들이 용수 씨에게도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평생 약초를 캤지만 이런 건 처음이요. 이 땅이 10년 넘게 비어 있어서 사람 손을 안 탔던 거요. 그래서 이렇게 보존된 거지. 뉴스가 나가고 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투자하겠다는 사람, 사업하자는 사람, 산삼을 사겠다는 사람. 전화가 빗발쳤어요. 순더 씨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그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50대 여자분이었어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원이라고 합니다. 한약재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순더 씨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파트너십을 제안드리러 왔어요. 할머니 땅의 산삼과 약초를 제대로 유통하고 싶습니다. 순더 씨가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었으니까요. 정혜원 대표가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계세요. 할머니 뉴스 보고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찾아왔어요. 순더 씨가 정혜원 대표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진심 같았어요. 용수 씨와 상의했습니다. 이장에게도 물어봤어요. 마을 사람들과도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정혜원 대표와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천종산 삼농원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세웠어요. 순더 씨가 대표가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직원으로 고용했어요. 이장 아내 순자 씨가 포장 일을 맡았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배송을 담당했어요. 용수 씨가 약초 품질 관리를 맡았습니다. 회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이 밀려 들어왔어요. 온라인으로도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더 씨가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온천수가 모락모락 김을 피워 올리고 있었어요. 별이 총총한 밤이었습니다. 순더 씨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땅이 보물이었어요. 당신이 지켜준 거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온천수가 찰랑거렸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이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더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운 눈물이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2년 전 아들 부부에게 버림받고 빈털터리로 이 산골에 왔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버려진 땅에서 기적이 피어났습니다. 순더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같은 시각,
지구 반대편 호주 멜버른이었습니다. 낡은 아파트 지하에 작은 원룸이 있었어요. 벽지가 들뜨고 천장에 물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좁은 방에 침대 하나, 작은 식탁 하나가 전부였어요. 태호와 미선이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냄비째 식탁에 올려놓고 젓가락으로 나눠 먹었어요. 2년 전, 이 부부는 호주에서 새 출발을 하겠다며 떠났습니다.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카페를 열겠다, 무역을 하겠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전부 실패했어요. 카페는 1년도 못 버티고 망했습니다. 무역 사업은 사기를 당했어요. 가져간 돈은 바닥이 났고 빚만 늘었습니다. 불법 체류 신세가 됐어요. 태호가 한인 식당에서 몰래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손등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기를 반복했어요. 미선은 청소 일을 했습니다. 예전에 명품 가방을 들던 손으로 변기를 닦았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미선이 라면을 먹다 말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러게. 누가 호주 가자고 했는데. 태호가 쏘아봤습니다. 미선이 눈을 부라렸어요. 뭐? 내가. 당신이 사업한다고 해서 따라온 거잖아. 둘이 말다툼을 하려는데 TV에서 한인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태호가 라면을 먹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화면에 익숙한 풍경이 보였습니다. 산골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았습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천종 산삼 군락지가 발견됐습니다. 100년 된 산삼을 포함해 15뿌리가 확인됐으며 가치는 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태호가 라면 국물을 쏟았습니다. 화면에 사람 얼굴이 나왔어요. 60대 여자였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땅 주인인 김순더 씨는 2년 전 이곳에 정착했으며 현재 천종산 삼농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잖아. 미선이 화면을 봤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화면에는 깨끗하게 정비된 농원이 보였습니다. 직원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트럭에 상자를 싣고 있었습니다. 저게 그 땅이야? 우리가 두고 온 그 땅. 미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200억이래. 200억. 태호가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2년 전 편지를 쓰던 미선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시골 땅은 어차피 어머님 명의니까 놔두고 가요. 쓸모없다고 버리고 간 그 땅이었습니다. 세금만 나간다고 핀잔 주던 그 땅이었어요. 미선이 태호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뭐해? 전화해봐. 태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번호 바꿨잖아. 연락처를 몰라. 미선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인터넷을 뒤졌어요. 천종산 삼농원을 검색했습니다. 전화번호가 나왔어요. 여기다. 전화해봐. 태호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어요. 직원이 받았습니다. 네, 천종산 삼농원입니다. 저기요. 김순덕 대표님 좀 바꿔주세요. 실례지만 어떻게 되시는 분이세요? 태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들이요. 아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대표님은 지금 안 계십니다. 메시지 남겨드릴까요? 네. 아들 태호가 전화했다고 전해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호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미선이 눈을 빛냈습니다. 한국 가자. 태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한국 가자고. 어머니한테 가는 거야. 태호가 머뭇거렸습니다. 무슨 낯짝으로 가. 우리가 버리고 온 건데. 미선이 태호 팔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가족이잖아. 아들이잖아. 무릎 꿇고 빌면 되지. 태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이 없어. 비행기 표 살 돈도 없잖아. 미선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카드를 뒤졌어요. 카드론 긁으면 돼. 한국 가서 어머니한테 받으면 되잖아. 태호가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미선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결국 카드론을 긁었습니다. 비행기 표 2장을 샀어요. 짐도 제대로 못 사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2년 만에 밟는 한국 땅이었어요. 그런데 행색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구겨진 옷에서 냄새가 났어요.
머리카락은 기름지게 엉겨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렸어요.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예전에 버려진 땅이었는데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깨끗한 건물이 들어서 있었어요. 간판에 천종산 삼농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차들이 오가고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태호와 미선이 정문 앞에 섰습니다. 직원이 다가왔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태호가 대답했습니다. 김순덕 대표님 아들입니다. 어머니 좀 뵙고 싶어서요. 직원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돌아왔어요. 대표님이 잠깐 나오신대요. 순더 씨가 나왔습니다. 2년 전보다 건강해 보였어요. 얼굴에 윤기가 났습니다.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태호가 순더 씨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박았어요.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제가 철이 없었어요. 미선도 옆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 가족으로 살아요. 순더 씨가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더 씨가 입을 열었어요. 그날 밤 도망칠 때는 잘도 갔더니 태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순더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2년 동안 전화 한 통 없었어. 문자 한 통 없었어. 그런데 TV에 나오니까 찾아오는 거야? 미선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힘들었어요. 호주에서 정말 고생했어요. 연락드릴 여유가 없었어요. 순더 씨가 미선을 쳐다봤습니다. 연락할 여유. 그래, 나를 버리고 갈 때는 여유가 있었구나. 편지 쓸 여유, 도장 훔쳐갈 여유, 내 이름으로 빚 만들 여유는 있었구나. 미선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더 씨가 돌아섰습니다. 돌아가. 볼 낯이 없다. 순더 씨가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태호와 미선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직원들이 어색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태호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미선도 일어났습니다. 농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미선이 이를 악물었어요. 법적으로 가자. 태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아들이잖아. 상속권이 있잖아. 변호사 찾아가자. 태호가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인데. 미선이 태호를 쏘아봤습니다. 어머니, 방금 본 거 안 봤어? 문전 박대했잖아. 우리가 이렇게 와서 빌었는데도. 미선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를 검색했어요. 다음 날 두 사람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살펴봤어요.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미선이 따졌습니다. 왜요? 아들인데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땅이 처음부터 어머니 명의였어요. 증여가 아니라 어머니 것이었던 겁니다. 상속 문제가 아니에요. 미선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런 방법이 없어요?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여론전을 해보세요. 언론 플레이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미선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날 밤 미선이 유튜브 제보 채널에 연락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는데 주변 사람들이 재산을 노리고 있어요. 아들인 저희를 쫓아냈어요. 며칠 뒤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200억 산삼 할머니의 숨겨진 진실. 아들을 내쫓은 이유.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악플이 쏟아졌어요. 저 할머니 뒤에 누가 있는 거 아냐? 자식을 내쫓다니 무슨 사연이 있나 보네. 치매면 후견인 세워야 하는 거 아니야? 순더 씨 귀에도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어요. 대표님, 인터넷에 이상한 기사가 돌던데요. 사실이에요? 대표님, 확인 전까지 계약 보류하겠습니다. 농원 앞에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대표님, 아들분을 내쫓으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치매 의혹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순더 씨가 당황했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평화롭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순더 씨의 인생 최대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천종산 삼농원 앞마당에는 기자들과 카메라가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제보 영상이 퍼지면서 전국에서 취재진이 몰려든 것이었습니다. 순더 씨는 사무실 안에서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진실은 자기 편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순더 씨, 괜찮으시겠어요? 용수 씨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순더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나가야지요. 문을 열고 나서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내밀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라는 제보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아들분과 며느리분이 재산 분쟁을 제기했다는데요. 땅 명의가 원래 누구 것이었습니까? 순더 씨는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은 처음부터 제 명의였어요. 30년 전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이 땅을 샀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 한 번도 명의가 바뀐 적이 없어요. 순더 씨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기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낡은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1994년이라고 찍힌 날짜가 선명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아들분이 이 땅을 두고 갔다는 건 두고 간 게 아니에요. 원래 제 것이니까요. 아들은 자기 것이 아닌 걸 마치 베푸는 것처럼 말하고 떠났을 뿐이지요. 순더 씨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이장 김영철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 마을에서 40년 넘게 살았습니다. 순더 씨가 이 마을에 처음 왔을 때 아무것도 없이 혼자 오셨어요. 빈집에서 청소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치매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순더 씨가 이 마을을 얼마나 똑 부러지게 일으켜 세웠는지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다 압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슈퍼를 운영하는 할머니도, 농원에서 일하는 청년들도, 이장 아내 순자 씨도 나왔습니다. 그들은 순더 씨 뒤에 서서 기자들을 마주했습니다. 우리가 다 증인이에요. 순더 씨 덕분에 이 마을이 살아났어요. 제보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거짓말이에요. 기자들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군중 사이로 태호와 미선이 걸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자신들이 올린 제보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일제히 그들을 향했습니다. 저분들이 아들 내외분이시죠? 왜 어머니를 치매라고 제보하셨습니까? 호주에서 불법 체류 중이셨다면서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미선이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태호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순더 씨가 손을 들어 기자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순더 씨는 봉투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 대출 서류였습니다. 이건 2년 전 아들이 제 도장을 몰래 가져가서 받은 대출 서류예요. 3억 원이었습니다. 저는 이 대출 때문에 살던 집을 잃었어요. 가전제품에 빨간 딱지가 붙고 채권 추심원이 찾아왔지요. 아들 내외는 그날 밤 호주로 떠났고요. 저한테 남긴 건 편지 한 장뿐이었어요.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카메라가 태호와 미선을 비추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선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갚기 위해 이 땅으로 왔어요. 아무것도 없이요. 비상금으로 숨겨뒀던 현금이랑 금반지 2개가 전부였습니다. 그걸로 전기 공사하고 수도 고치고 하루하루 버텼어요. 순더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저를 도와줬어요. 반찬도 나눠주시고 농사일도 가르쳐주시고 김장도 같이 했어요. 제가 약초 캐는 법을 배운 것도 온천수를 발견한 것도 전부 이분들 덕분이에요. 저 혼자였으면 못 버텼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몇은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을 지키려고 해요.
제 남편이 남긴 땅이고 제가 다시 일으켜 세운 땅이니까요.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순더 씨가 말을 마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기자 한 명이 태호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아드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태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옆에 선 미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경찰이다. 경찰차 2대가 농원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경찰들이 내려 태호와 미선에게 다가갔습니다. 박태호 씨, 오미선 씨 맞으시죠?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함께 가시죠. 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선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셔터를 눌렀습니다. 순더 씨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가 낳은 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어떤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년 동안 품고 있던 억울함이, 서러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기자들도 하나둘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순더 씨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순더 씨,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순더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녁이 되어 해가 산 너머로 기울었습니다. 농원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순더 씨는 사무실 앞 평상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용수 씨가 옆에 앉았습니다. 순더 씨,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애들 말이에요. 순더 씨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알아요. 뭔데요? 저 애들이 진짜로 반성하는지 두고 볼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거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야지요. 그때까지는 그냥 지켜볼 거예요. 용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순더 씨가 결정할 일이니까. 노을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순더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이 순간만큼은 조금 쉬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천종산 삼농원은 이제 강원도를 대표하는 명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봄이면 관광객들이 온천수를 체험하러 오고 가을이면 약초 캐기 체험을 하러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농원 입구에는 커다란 간판이 세워져 있었고 주차장도 넓게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순더 씨가 이 땅에 발을 디뎠을 때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풍경이었지요. 순더 씨는 올해로 63이 되었습니다. 머리카락에는 흰 것이 더 늘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고 단단했습니다. 매일 아침 5시면 일어나 농원을 한 바퀴 돌아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온천수가 잘 나오는지, 약초 건조대에 문제는 없는지, 직원들이 쓰는 숙소는 깨끗한지 하나하나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더 씨가 농원 뒤편 약초밭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 멀리서 누군가가 일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해가 채 뜨지 않은 이른 시간이었는데 벌써 밭에 나와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태호였습니다. 아들은 호미를 들고 밭고랑 사이에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 등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3년 전 경찰에 끌려갔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모습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거무스름했고 손은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양복 입고 다니던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지요. 순더 씨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와 있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순더 씨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게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3년 전 태호와 미선은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기와 문서 위조 혐의였습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최종 판결은 집행유예 3년이 나왔습니다.
피해자인 순더 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처벌을 원하지 않느냐고요? 순더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감옥에 보낸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저 사람은 제가 낳은 아들이에요. 미워도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용서한 건 아니에요. 그냥 두고 볼 거예요. 재판이 끝난 후 태호와 미선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호주에서 쫓겨나듯 돌아왔고 한국에는 돌아갈 집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다 등을 돌렸고 친척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텔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느 날 태호가 농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순더 씨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서 일하게 해주세요. 돈 안 받아도 됩니다. 그냥 일만 하게 해주세요. 순더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마음대로 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용서한다는 말도 받아들인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만 했습니다. 태호는 그 말을 허락으로 알아듣고 다음 날부터 농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선도 따라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가장 힘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약초 캐기, 건조대 관리, 포장, 배송.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마을 사람들이 두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인사를 해도 대답하지 않았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순더 씨를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태호가 이장님 댁 지붕 수리를 도왔습니다. 미선이 아픈 할머니 댁에 죽을 쏘어다 드렸습니다. 김장철에는 두 사람이 가장 먼저 나와서 배추를 나르고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정리했습니다. 이장 아내 순자 씨가 어느 날 순더 씨에게 말했습니다. 순더 씨, 저 애들 진짜 달라진 것 같아요. 처음엔 쇼하는 줄 알았는데 벌써 3년째잖아요. 진심인 것 같아요. 순더 씨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순더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요. 예전에 태호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육체 노동 같은 건 쳐다보지도 않았지요. 그런 사람이 지금은 새벽부터 밭에 나가 호미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에서는 명품 가방만 들고 다니던 사람이 지금은 고무장갑 끼고 약초를 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더 씨는 여전히 아들 내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용서한다는 말도 잘하고 있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은 같이 먹었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주고받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순더 씨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미선이 다가왔습니다. 손에 수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순더 씨는 아무 말 없이 빨래를 건넸습니다. 미선이 빨래를 널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침묵 속에서 일하다가 미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는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순더 씨는 빨래를 널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됐어. 단 한마디였습니다.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빨래를 계속 널었습니다. 그날 밤 순더 씨는 방에서 혼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 함께 별을 보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여보, 이 땅이 언젠가는 우리 가족을 지켜줄 거요. 그 말이 이렇게 이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순더 씨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진짜로 변한 건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30년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는 않습니다. 용서라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적어도 노력은 하고 있다는 걸요. 말로만 사과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걸요.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방향은 맞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더 씨는 여느 때처럼 농원을 돌아보았습니다. 온천수 연못가에 서서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물 위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태호와 미선이 약초밭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절대 볼 수 없던 모습이었지요. 순더 씨는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분명히 미소였습니다.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모르겠지만 그날이 오면 알게 되겠지요. 순더 씨는 돌아서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거래처 미팅도 있고 새 직원 면접도 있었습니다.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순더 씨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바람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걸었습니다.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었습니다. 그게 순더 씨가 살아온 방식이었고 앞으로도 살아갈 방식이었습니다. 농원 위로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